20세기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일견 보기에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포기했으며 조용한 산골에 들어가 홀로 외롭게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암판정을 받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이 멋진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멋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삶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가 2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유튜브에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들레즈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철학과 심리학에 대한 150여 개의 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책을 보면 내용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체계를 알고 싶으신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을 분석하고 약물로서 증상을 호전시킬 방법을 찾았던 거죠. 정신질환을 치료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심리학인 겁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벗어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행복과 불행은 개념적으로는 반대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제는 심리학이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심리학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는 행복한 삶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킬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밌는 영화 보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쉽게 질린다는 거죠.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행도 며칠 다니다 보면 힘들기만 하죠. 행복한 삶의 2번째 조건은 몰입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몇 시간이 단 몇 분처럼 느끼는 무아의 지경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몰입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몰입의 상태를 자주 그리고 오래 가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행복한 삶의 3번째 조건은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해지는 건 정말로 어려워 보이죠. 즐겁기도 해야 되고 몰입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의미까지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정말로 사치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이 사치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입니다. 이제부터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5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집안은 오스트리아의 철강회사를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어요. 브람스, 슈만, 말러, 쉰베르크와 같은 음악가들이 비트겐슈타인 궁에 초빙되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우울증 내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모두 자살을 하죠. 특히 셋째 형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비트겐슈타인도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비트겐슈타인은 기계와 공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이 아니라 실업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맨체스터 공학대학에 진학을 해서 항공공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때 운명의 책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쓴 수학 원리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수학 원리를 읽고 수리 철학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러셀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철학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철학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죠. 자신에게 철학적 재능이 없으면 비행기 조종사나 될 거라고 하면서요. 비행기 조종사를 무슨 껌으로 하는 거죠.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에게 글을 하나 써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학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며칠 후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에게 글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 글을 읽은 러셀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끼 천재인데?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 죽음과 대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제일 위험한 보직에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퇴각 명령도 듣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글을 계속해서 써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은 나중에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트겐슈타인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가 미국 채권을 사두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것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전쟁 전에는 그냥 오스트리아 갑부였는데 이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 이 양반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형제들과 지인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고 자신을 위해선 방 한 칸과 몇 점의 가구만 남겨놓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전장과 포로 수용소에서 집필한 논리철학 논고는 출판되자마자 분석 철학의 바이블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으로 자신이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학계에서는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에게 계속해서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비트겐슈타인은 학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셀의 주선으로 논리철학 논고를 논문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엔 병원에서 조수로 군복무를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비트겐슈타인은 또다시 운동 생활을 합니다. 1951년 62세가 되던 해 비트겐슈타인은 전립선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생이 이제 며칠 남았다고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살 충동에 시달렸으니 빨리 끝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삶이 참으로 멋있었다고 전해주시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왜 자신의 삶이 멋있었다고 말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한 개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은 알 수가 없죠. 그저 추측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셀리그만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해봅시다.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즐거움, 몰입, 그리고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 비트겐슈타인의 삶은 통상적인 의미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살 충동에 시달린 사람의 삶이 즐거웠을 리는 없었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엥겔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내 상황은 완전히 비참함 자체입니다. 나는 생명을 끊을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점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속에 들어가 홀로 운둔 생활을 했죠. 나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한다. 그에게 삶이란 즐거움은 아니었지만 그는 무언가에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에 매료되어 러셀을 찾아갔고 자신에게 철학적 재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에 몰입을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글을 썼고
막대한 유산은 그의 몰입을 방해하는 장애물 뿐이라고 하면서 모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니,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모든 문제는 철학자들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면 모든 철학적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공입니다. 그는 이 책으로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자신의 목표가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삶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에 몰입할 수 있었고 논리철학 논고라는 의미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멋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을 이상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현실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를 행복, 해피니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잘 살기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잘 사는 것이란 셀리그만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즐거움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사실 하나의 감정 상태일 뿐이기 때문이죠. 감정이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감정이란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섭죠. 왜냐하면 그래야 도망가니까. 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소름 끼치죠. 왜냐하면 쥐는 전염병을 옮기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다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닐 테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두려움, 소름 끼침, 행복함 같은 인간의 감정은 결국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동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감정은 어떤 것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수단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즐거움은 그냥 부수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움을 하나의 목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이 가방만 있으면, 이 차만 타면, 이 여자랑 자기만 하면, 이 책만 읽으면 나의 욕망은 충족되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이 가방을 사면 저 가방이 눈에 들어오고 이 차를 타면 저 차가 더 좋아 보이며 이 여자랑 자면 저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이 책을 읽으면 저 책이 진짜 같아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장사를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은 물론 좋습니다. 즐겁고 몰입하고 의미 있는 삶은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그래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이기 때문이죠. 마음의 상태는 그것을 목표로 가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몰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임종을 앞두고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처럼 내 삶은 멋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몰입하고 의미 있는 멋진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He was queer, and his notions seemed to me odd, so that for a whole term I could not make up my mind whether he was a man of genius or merely an eccentric. At the end of his first term at Cambridge, he came to me and said, "Will you please tell me whether I am a complete idiot or not? If I am a complete idiot, I shall become an aeronaut, but if not, I shall become a philosopher." I told him to write me something during the vacation on some philosophical subject, and I would then tell him whether he was a complete idiot or not. At the beginning of the following term, he brought me the fulfillment of this suggestion. After reading only one sentence, I said to him, "No, you must not become an aeronaut." And he didn't.